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바람 관계법규 이상권입니다. 다른 수업 듣다가 제 수업을 들으면 좀 텐션이 감당이 안 되죠. 그렇죠? 좀 이상하기도 하고. 하지만 참고할 건 별로 미치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평가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다른 수업 들을 때는 웃을 일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힘든 날만 듣는다고. 관계법규를 일부러. 네, 아무도 호응하지 않아서 그런 걸로 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또 볼 내용은요, 연결해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국토계획법 받고, 정비하고 건축에 대한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처음에 지금 기초 입문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좀 뭐 하는 건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가 배우는 관계법규라고 하는 건 뭐라 했어요? 나름대로 공법의 영역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공법은 공공의 관청이 나를 규제하는 거예요. 나를, 개인을. 그럴 때 규제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은 뭐라 했어요? 계획을 만든다고 얘기했죠. 뭐라고요? 규제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은 뭐다? 계획을 만드는 거다. 그럼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앞으로 토지나 건물 같은 걸 평가를 할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규제를 알아야 될까요? 규제가 많으면 가치가 하락되니까. 그렇죠? 규제가 없으면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는 관련된 공법의 규제를 알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야 평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나중에 멋지게 평가서에 사인 쫙 해가지고 해봐요. 얼마나 멋진데. 나중에 뭐다? 사인 연습만 겁나 해요. 공부는 안 하고. 그렇죠? 그러시면 안 되겠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배우는 거는 계획이라는 거의 부분을 필연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계획으로 규제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그 말 기억나요? 우리는 관계법규를 배울 때 계획을 배우는 건데 그 계획은 항상 뭘 기억하자? 기억나요? 규제하는데 봐봐 뭐라 했어? V자 와서 규제하는데 의대 만드는데 의대 시작 규제하는데 어대 만드는데 어대 항상 계획은 어디에 만들어 규제를 가하는가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야지 뭘 규제하고자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국가계획이니 광역도시계획이니 도시계획이니 지구단위계획이니 이러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죠? 그럼 제가 요거 얘기할 때 여러분한테 제가 이런 식으로 내용들을 보여드리면서 요걸 보여드렸어요. 사진을. 수도권 일대 이와 같이 도시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수도권 일대의 많은 도시에서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시작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이 검은 색깔 도시를 계획해요. 그래서 그 계획으로 뭐 하죠? 우리가 서울시라는 도시를 규제한다 이 얘기예요. 시작.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그 도시에 대한 계획으로서 규제를 가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도시라고 나오면 뭐라고 이해하자?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계획하여서 규제코자 하는 게 뭐냐? 계획에 나오면 규제고요. 그러면 도시계획은 뭐랑 뭐로 구분한다? 도시의 스케치하는 기본계획하고 거기에 기본계획 부합하게 본그림을 그린다고 하는 관리계획을 만들죠. 그럼 물어볼게요. 도시계획은 어디 만들어요?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에 대해서. 시작.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에 대해서. 의정부시면 의정부시라는 관할구역에 대해서. 인천광역시면 인천광역시라는 관할구역에 대해서. 그만 물어볼게요. 도시계획에는 뭐랑 뭐가 있어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고요.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계획이 아니에요. 왜? 도시계획의 상위계획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은 우리 도시의 기본 지침을 정하는 기본계획, 스케치하고 그 스케치에 기초해서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드는 거. 두 계획을 묶어서 뭐라 한다 우리가?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봐요. 서울시에 혹시 한강대교 넘으신 분 있어요? 넘어가 보신 분. 차를 타건 걸어가 보건. 안 넘어가 봤어요? 한강대교를 안 넘어가면 종로를 못 가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쨌든 지하철 넘어가 그래도 항철교 그렇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 그런 철도나 도로 같은 거 있잖아. 이걸 기반시설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어떻게 도시계획으로 계획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된 시설을 뭐라 불러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이라 부르는 거죠. 시작. 도시계획시설. 길게 얘기하면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된 기반시설. 이게 뭐야? 도시계획시설.
그런데 그와 같은 도로나 철도 같은 것들이 서울시 안에 검은색 라인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도시에 걸쳐 있다면, 뭐라고요? 여러 도시에 걸쳐 있다면 뭐라 불러? 이거를 기반시설 중 광역시설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이 광역시설은 서울시 혼자 감당해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광역시설을 체계적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 섹터를 잡아줘서 뭘 정하죠? 광역계획권이라는 걸 정하고 그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걸 뭐라 부른다? 광역도시 계획이라 불러요. 제가 저번에 숨쉬는 방법 얘기해 줬죠? 광역, 도시계획, 땡. 뭐라 불러야 돼? 광역도시 계획.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이해 가셨죠? 광역도시 계획은 도시계획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은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에 만드는 계획이기 때문에 기본계획과 관리계획만 있고, 광역도시 계획은 광역계획권이 정해져야지만이 거기에 만드는 계획을 얘기하는 거다. 목적은 뭘까?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광역시설을 체계적 정비하기 위한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전국토 대상으로 해서 국가계획 차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이 법률다 수립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국가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8페이지 오른쪽 메뉴에 있는 거 국가계획이죠. 그래서 우리 GTX나 KTX 4대 강보 이런 거 할 때 국가계획 차원으로 국장이 만든 거예요. 그럼 봐요. 국가계획은 대상은 국가 전체로. 광역도시계획은 해봐. 광역계획권에. 도시계획은 움직여. 서울시라는 도시. 이해 가셨죠? 그러면 서울시라는 도시 안에서 서초동에서 신림동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 재개발이 이루어질 때 그 동네 서울시의 일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만드는 계획을 뭐라 불러? 지구단위 계획이라 불러요. 그래서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 계획. 우리 주변에 봐도 재개발 정비구역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주변에 있는 재개발 정비구역은 그 동네만의 특별한 가로구획, 건물의 높이, 공원 구성, 학교 만드는 거, 그 동네만의 도시관리계획이 필요할 겁니다. 그럼 서울시 일부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을 뭐라 부른다? 지구단위 계획이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평가 업무할 때 지구단위 계획 분석을 잘못하면 개판 납니다. 이걸 잘 분석해서 우리가 평가할 때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뭐 어떤 부분 요소를 고려할 것인지 등등등을 알아야 되고, 세부적인 평가 기준 볼 때도 관련이 많이 되기 때문에 확인 좀 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렇죠? 그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본다면 어떻게 돼요? 국가계획부터 이렇게 전국 단위로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만들고, 그 다음 광역시설 정비를 위한 뭐야? 말해봐. 광역계획권. 거기 만드는 계획이 뭐야? 광역도시계획. 서울시랑 관할구역의 도시계획. 도시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서울시 일부에 만드는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거에 대한 부분인 거죠. 이거에 대한 걸 우리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저번 시간에 이렇게 목차를 설명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내용에서 용도구역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게 좀 신설되는 바람에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는 들어오겠죠. 일단 도시관리계획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12페이지 한 번 더 봐봐요. 12페이지 도시관리계획 한번 보십니다. 그럼 도시관리계획은 우리가 공부하는 것에 국토계획법의 거의 대부분은 다 뭐다? 도시관리계획. 이걸 공부하는 게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럼 한 번 더 단어 외우지 말고 무슨 의미인지 풀자고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외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외우면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 쪽은 외워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응용할 수 있고 2차 과도 쓸 수가 있어요. 관련 개연성을 분석해야 되니까. 요즘에는 그냥 외워서 푸는 문제 별로 없어요. 이해를 해야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만 어떤 수업을 듣건 뭐다? 이해를 수반하고 전체 범주를 이해할 수 있는 걸 봐야지 달락 끊겨서 보게 되면 전혀 연결이 안 됩니다. 이게. 그 점을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1차만 붙으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1차는 뭐 다는 못 붙죠. 그렇죠? 어쨌건 요즘에 1차 시험 보면 한 40% 붙나? 30% 붙나? 23%? 많이 못 붙네. 열심히 합시다. 그럼 봐요. 도시는 뭐라 했어요?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시작.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규제코자 하는 게 뭐냐? 이거였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도시관리계획. 시작.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규제코자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뭐다? 도시관리계획이죠. 그럼 당연히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 때 이 동그라미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 동네의 재개발, 재건축에 정비 사업이 됩니다. 일반 국민에게 영향이 무진장 많죠. 두꺼봐 큰 집을 줄 테니까 새 집을 좀 줘보지 않겠냐? 그러면 종전 것이 10억 가던 게 부시면은 20억 가게 되는데 새로 지면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면 일반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니까 이 도시관리 계획을 이유로 해서 단순한 행정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대법원 판례는 처분성을 인정해서 이에 대해서 항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기억나시죠? 모든 계획에 대해서 무조건 처분성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일반 국민에 대해서 단순한 계획이지만 구체적, 개별적, 구속 항목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계획의 처분성을 인정해서 항고소송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가 되죠? 효력의 발효와 효력의 실효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돼 있고요. 이런 계획 좀 만들어줄래요? 라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제안을 할 수도 있어요. 도시관리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다? 제한 가능성입니다. 그렇죠? 앞에서 배웠던 광역도시계획의 도시기본계획은 제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한테, 일반 국민한테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제안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일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계획의 중요한 성격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거의 매년 나와요. 이 내용 자체가. 그럼 봐요.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자.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큰 덩어리 두 가지. 뭐였죠?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하는 사업 세 가지. 뭐였어? 도시계획 사업. 시작. 도시계획 사업. 그 도시계획 사업이라는 게 대표적인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되어지는 부분인 거예요. 그럼 물어봐요. 도시계획 사업을 길게 얘기해봐요. 도시계획 사업을 길게 얘기하면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하는 사업. 이게 뭐예요? 도시계획 사업이 되어지겠죠. 시작. 도시계획 사업. 세 가지.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기 위한 도시계획 시설 사업과 됐죠? 신도시 만드는 뭐예요?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이 아니라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 그 다음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 이 세 가지가 바로 뭐예요? 도시계획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 중에서 오늘은 요거 뭐하죠? 정비 사업과 관련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 법을 위해서 네 문제가 나오는 법을 오늘 따로 좀 배우려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 정비사업은 워낙 복잡하니까 따로 법률이 있는 것이고요. 정비사업의 종류는 몇 가지? 세 가지. 시작.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에 정비사업 3종 세트가 있는 거죠.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내용 중에 저번 주에 했던 거, 도시관리계획 내용 중에 너무 중요한 거, 토지 이용 규제. 시작. 토지의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토지마다의 용도를 정합니다. 그 용도를 정하는 게 바로 뭐다? 용도 지역이에요. 매번 얘기했습니다. 지나가다가 농지만 쫙 있는 경우도 있는 걸 봤고 나무만 심어져 있고 집 한 채 없는 경우도 봤단 말이죠. 소유자가 원해서 그렇게 쓰고 있다. 뭔가 토지의 이용 규제가 있기 때문이다. 토지의 이용 규제가 있기 때문이다. 뭘로 정한다?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정한다. 뭐를? 토지의 용도를. 알겠습니까? 즉 도시관리계획 가장 중요한 내용 두 가지를 본다면 도시계획 사업 세트 하나하고 토지 이용 규제를 가한다는 용도지역 내용들이에요. 용도지역 네 가지. 시작. 그동안 또 음을 까먹었어요. 이거 밝고 경쾌하게.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안내 시작.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안내라고 물어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거 어떤 분이 이 노래 부르니까 그거 아니에요? 음빠뜨띠 그거 아니에요? 알았죠? 그 제목이 뭐더라? 윙카였나? 초콜릿 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카였나? 뻥카였나? 어쨌든 그래서 용도지역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고요. 그중에 도시지역은 뭘로? 주상공록 도시지역으로 분류가 되어져요. 시작.
추상공로 도시적으로 분류가 되어진다. 제발 녹지에 대해서 도시지역임을 까먹지 마세요. 제발 녹지 좀 버리지 말아요. 알았죠? 녹지가 서울시의 절반이에요. 녹지가 없으면 주상공원 숨 쉴 수 없어요. 알고 있죠? 그리고 지역만으로 제한이 완성이 안 되면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 뭘 정하죠? 지구를 정해요. 그렇죠? 그리고 용도 지역은 왜 서로 중복이 안 될까요? 용도 지역은 사람으로 치면 남성, 여성 같은 거예요. 남성이면서 여성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토지의 기본적인 성은 뭐다?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적이라는 거예요. 주목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지역 위에다가 필요한 부분을 덧대서 지구를 정해요. 행위제한을 강화 완화하는 거죠. 지구의 종류,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시작.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시작.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다. 시작.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화재 원인이 뭐죠? 더 표정은 글쎄다. 용도지구라니까. 화재 원인은 용도지구라고.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대요. 화재 원인은 용도지구로 밝혀졌어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지금 처음 듣는 게 아니고요. 저번 주 거 복습하는 중이에요. 알았죠? 속 터져. 그러면 취락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개발진흥지구, 취재진, 보호지구, 고도지구, 보고, 경관지구, 복합용도지구, 경복, 화재, 방화지구, 방제지구예요. 그리고 지역지구만으로도 제한이 완성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지역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한 2차 옵션 용도구역을 정하죠. 요번에 용도구역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혁복입이다. 시작.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혁복입이다. 시작.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뭐다? 혁복입이다. 그래서 도시혁신구역이라는 것과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세 가지가 신설됐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저번 주 얘기했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완화의 툴을 좀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입체적인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기존 거와 분쟁이 생기니까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뭐다? 먼저 결정을 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간주한다고 저번 주 얘기했었죠. 공간 재구조화 계획 새로 들어온 거라 우리 평가서 36회 때 반드시 나올 거예요. 이거 안 나오면 내가 책임지고 더 열심히 할게요. 어쨌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입체복합구역은 혁복을 함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이 되면 뭐라 했어요? 도시 관리 계획이라는 것에 결정고시를 그냥 간주해 준다는 툴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렇죠? 공간 재구조화 계획. 완화가 남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인가? 솔직히 얘기하면 혁복입은 이제 완화하려고 만든 구역인데 그 완화가 남용될 수 있으니까 먼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는 걸 좀 만들어서 좀 걸른 다음에 그리고 도시관리계 결정 간주하면서 진행하겠다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용도구역 정할 땐 제수시도 혁복입인데요. 제가 장담을 하건데 이번 36회 문제 용도구역은 적어도 2문제 예상합니다. 3문제일 수도 있어요. 긴장하셔야 돼. 용도구역 이번에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용도구역이 이번에 관리계 핵심입니다. 개정된 게 하도 많아가지고 이번에 그것 때문에 새로 공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2년 전에 재수업 듣고 1차 붙었다가 2차인데 다시 하시는 분들은 개정된 것 때문에 수업 들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뭐 처음부터 뭐 입문 과정부터는 필요 없습니다만 적어도 1월 달에 요약 강의부터는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늦어도 뭐 기본 들으면 좋겠지만 초시생분들이야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될까요? 내용에서 일부에 대해 만드는 뭐다? 지구 단위 계획이야. 일부에 대해 만드는 계획. 무슨 계획? 지구 단위 계획. 시작. 일부에 만드는 계획 뭐다? 지구 단위 계획이다. 저번 시간 제가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코자 하는 거.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규제코자 하는 거. 요 내용에 동그라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 들어가 있지 않냐? 이걸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그럼 물어볼게요. 개발행위 허가는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겁니까? 적어놓지 않았나? 개발행위 허가는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개발행 허가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기 때문에 허가받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목적성 구역,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기반시설 부담 구역, 그리고 허가 기준 관련된 성장 관리 계획 구역. 그래서 개기성은 시작. 개기성은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이 아닙니다.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거니까. 기억나죠? 말이 개기성 안 돼. 시작. 개기성 안 돼. 알았죠? 개기면 돼, 안 돼? 안 되고. 뭔지 모르지 기억나지? 개기면 안 된다고.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서로 겹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죠? 개기성은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 자체가 아니고. 그렇죠? 다 저번 주에 설명드렸던 부분이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나중에 지금 우리 입문과정 한 15강 정도 뭐 끝나고 나면요. 나중에 여러분들 급하고 내용이 전반적인 이해 안 될 때 한번 쫙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활용해서. 시간 되면.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들 보실 수 있겠죠? 오늘은 요 중에서 뭘 배우냐면요. 정비사업과 관련된 부분 요거 좀 따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정비법입니다. 그럼 그 내용에서 요 내용의 정비사업법에 대한 부분을 간다면 교재 페이지 38페이지 펴보시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이제 언급이 되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을 위한 본법이 나오는 거죠. 이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네 문제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앞에 그 12페이지에다가 여기 38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정비사업 옆에다가. 그래 찾기가 쉽지. 그렇죠? 앞에 12페이지 정비사업 부분에다가 페이지 38, P38 써놓으세요. 그러면 찾기 좀 쉽겠지. 어디 있는지. 그래서 그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이 바로 그 근원은 12페이지의 도시관리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를 따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한 법이 뭐다?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거죠. 솔직히 얘기할게요. 이거 되게 어려워요. 법 자체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가서도 옛날엔 좀 자주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 5점짜리 뭐 10점짜리 이런 걸로 한두 개 나오거든요. 노점 잡아가지고 특히 조합 관련된 같은 거 왔을 때. 그러다 보니까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우리가 1차 과목 들을 때 알아놔야 돼요. 저번 주 얘기했습니다만 2차 가면은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해줘요. 논점만 얘기하지.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차 배울 때 전반적인 흐름 그리고 이게 뭐 하는 사업인 거고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 나중에 또 2차 가서도 공부가 수월합니다.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관계법규는 2차의 완전 베이스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에 대한 거, 용어에 대한 거, 법규에 대한 느낌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럼 봐봐요. 두꺼봐. 헌 집을 줄 테니까 새 집을 주라. 이게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의 정비사업이에요. 시작. 두꺼봐. 헌 집 줄 테니까 새 집 좀 주지 않겠니? 이게 뭐다? 정비사업이에요. 그러면 정비사업은 뭘로 하는 거예요? 원래는 도시 관리 계획으로 계획해서 아까 12페이지에 있던 거 하는 거죠. 하지만 복잡하니까 따로 법을 두고 있어요. 그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고요. 문항수는 사실은 몇 개 안 됩니다. 4문제예요. 그렇죠? 이 많은 내용을 4문제밖에 안 나오다 보니 미쳐버리는 겁니다. 워낙 많아서. 그렇죠? 근데 우리가 처음엔 그래요.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의 라인을 봐줄 때 처음에는 참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토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노후불량 건축물을 부셔가지고 요 A가 종전의 가치가 1억 원으로 평가됐는데 사업 후에 일반 분양이 많아지면서 수익을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비례율이 150%였어요. 그러면 얼마 주면 되는 거죠? 1억에 대해서 1억 5천을 주면 같은 가치거든요. 근데 만약에 2억짜리를 분양 신청했다면 비례율이 150%였을 때 1억 5천 주는 게 같은 거니까 5천 정도의 분담금은 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비례율이 몇 프로였을 때? 150%였을 때. 옛날에는 정비사업의 비례율이 170%도 있었어요. 미쳤죠. 저 강동구 아니? 강동구? 강동구에 가면 지금 새로 진 재건축 아파트 많이 있거든. 그렇죠? 주공단지들. 그치? 그 5단지였나 6단지가 비례율이 170%였어요. 완전 미쳤죠, 완전히 그때. 그렇죠? 지금부터 한 12년 전인가? 그러다가 시공자가 들어왔는데 사업하다 보니 감당을 못 하겠는 거지, 이제. 시행자고 시공자들이. 그래가지고 뭐 얘기하다가 130%를 했다나? 그것도 훌륭해, 솔직히 얘기하면 130%도. 제가 재개발 조합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102%였나? 그때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점점 안 좋아서 지금은 98%. 배로 줄어. 근데 그 비례율은 그렇지만 져지고 나면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그 기대감으로 하는 거야, 사실은 솔직히. 근데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게 사실은.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들이 뭐 하죠? 응하지 않는 거야. 자재값도 엄청 올랐죠. 인건비도 올랐죠. 하다 보니까 기존 거를 차라리 뭐하다? 사서 파는 게 우리가 유리한 거지, 새로 분양받는 것보다. 요즘에 그래가지고 강남의 유수의 단지들도 시공자를 못 구해가지고 힘들었는 데가 몇 개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리고 강동구에서 이 비례율 때문에 좀 말이 많았었어요. 뭐 둔천주공도 그래가지고 나중에 비용을 올리니 뭐니 이래가지고 뭐 기억나시죠? 공사 멈춰가지고. 강동 둔천주공이 몇 세대예요? 12,500세대예요, 거기가. 공급량이. 어마어마하죠. 서울 전체가 1년에 3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12,000이니까 거의 뭐 절반 가까운, 그죠? 규모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법까지 바꿔가면서 바꿨잖아. 그렇죠? 분양까지 한 전매 제한도 바꿔주고 뭐 등등 이러면서. 뉴스 보지? 뉴스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는 사업을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뭐 사업의 순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여러분이 이 정의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알아야 되니까. 그럼 노후불량 건축 개량을 위한 다음 페이지 봐보세요. 용어정의 파트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거의 용어 정의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용어를 모르면 이 법은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중에 본 게임 들어가면 굉장히 내용이 빨라지고 많아지니까 입문과정 지금 할 때 정의라도 똑바로 알아놓고 흐름이라도 파악해놔야 돼요. 그럼 훨씬 더 나중에 기본 강의할 때 7월 달쯤에 더 편할 겁니다, 아마. 그렇죠, 여러분? 되게 어려운 법이에요. 그럼 세 가지가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재개발 사업이 있고,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시작.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 여러분 팁을 줄게요. 이해를 위한 건데 하나 물어봐요. 친구, 정비와 관련된 법이 몇 개쯤 있을까? 한번 찍어봐. 정비와 관련된 법을 찍어봐. 몇 개쯤 있을 것 같아? 가장 영리한 답은 많아요. 이게 가장 영리한 답입니다. 많아요. 그렇죠. 한 열 몇 개 돼요.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법을 다 우리가 배울 수는 없어요.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에요. 뭐 생각나는 것만 얘기해도 재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 요즘에 또 한참 말 많은 일기 신도시 있죠. 특별법. 노후 계획 도시 정비 지원에 관한 법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그렇죠? 수도 없어. 다 또 뭐야? 빈집 소규모 주택 정리에 관한 법률. 에? 많아. 근데 우리 배우는 법은 뭐야? 그런 법이 아니라 가장 베이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할 게 뭐냐면 정비법 이 자체도 우리는 언제 기준인가? 2025년 4월 첫째 주 토요일. 그때 기준의 법이에요. 이해 갑니까? 과거 뭐 10년 전 법이 아니고 5년 전 법이 아니고 우리는 뭐다? 2025년 4월 첫째 주 토요일 기준 시험입니다. 그날 기준의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단지들이 선생님, 우리 그렇게 안 하는데요? 그건 그 당시의 법이에요. 이 법은 개정이 겁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뭐다? 시험날 기준으로 시행되는 법률을 가르치는 거고 그때 기준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 거 가져와가지고 잘못 알고 있어 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내가 이것만 25년 했다고 저번부터 얘기했지 내가. 그렇지? 몇 번을 말해 내가. 그렇죠? 그래서 오해하지 말 것, 내 말을 들을 것.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 시점도 다릅니다. 그러면 정비 사업의 종류를 일단 먼저 얘기할 텐데요. 그리고 정비법 문제가 나올 때는요, 이 정비 사업의 정의를 모르게 되면 기본적으로 조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비 사업의 정의에 대한 부분부터 우리가 일단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사진 몇 장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이런 동네가 뭐 서울 시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다 보이는 이런 동네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게 어딘지 다 모르겠는데 항상 이런 데가 많다 보니까 무슨 뭐 용산 쪽 같기도 하고 그렇죠? 무슨 뭐 노후하고 불량한 건축물들이 뭐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금가 있고 뭐 등등등 뭐 살기 안 좋고 뭐 그러다 보니까 범죄도 많이 생기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길도 뭐 엉망진창이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동네에 대한 부분을 노후불량 건축물을 부시는 거예요. 부시고 나서 멋지게 이렇게 짓는 거죠. 나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그 박사 논문 쓸 때
저기 뭐야 성수동 일대를 가봤어요. 그때 재개발하는 동네에다 옥수동 일대 논문 쓰려고 인터뷰 따라 갔었는데 와 눈으로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열악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가보잖아요. 내가 너무 초라해 보여요. 지금 가보면 내가 초라해. 그렇죠? 얼마나 그냥 멋지게 지어놓고 주변에 서울숲 공원과 함께 연예인들 유수가 사는 뭐 포레스트 뭐라 했더라 거기 뭐 등등등 있잖아요. 왜 그렇죠? 아크로 리버도 있고 뭐 파크 뭐 엄청 비싼 거 평당 뭐 1억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막 구경을 한번 들어가 봤는데 천장도 겁나 높아요. 이게 무슨 박물관인지 아파트인지 구분이 안 돼. 그게 한 4, 50억 한대요. 세상에 신경질나. 어쨌든 간에 환골탈태야 완전히 상점벽해고 이렇게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는 게 바로 정비사업인 거고요. 서울시에는 그와 같이 사실 택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비사업을 위해서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이제 MB 때부터 이 뉴타운 사업 진행하면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면서 평가 물건이 많아졌던 거예요. 종전사업 평가해야죠. 사업 후에 가치 평가해야죠. 비를 구해야죠. 어느 정도 가치를 줘야 같은 가치인지 알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기존 소유자가 분양 신청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평가사 할 일이 늘은 거예요. 원래 우리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요. 정비법은 시험범위가 아니었었어요. 그렇죠? 우리 평가 업무의 그냥 사이드였지 어떤 중심의 외곽도 아니었거든요. 사실 이게. 지금은 좀 많이 격상했죠. 그래가지고 시험범위에 들어간 거 사실 이게. 그럼 봐봐요. 그중에 가장 우리가 공공성으로 접근하는 사업이 뭐냐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시작. 주거환경 개선 사업. 얼마나 힘들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까? 얼마나 힘들면 해봐봐. 감정을 넣어서 해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시작. 주거환경 개선 사업. 보시는 바 상태가 메롱입니다. 그렇죠? 이런 데에 도시에 고소득 주민이 살진 않겠죠. 그렇죠? 도시에 저소득 주민분들이 하루하루 어렵게 한 끼 한 끼 먹으면서 살고 계세요. 이런 분들이 모여 계신 곳에 가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봐봐. 도로 등의 정비 기반 시설 말할 거 없죠. 극히 열악합니다. 동그라미. 극히 열악. 시작. 극히 열악. 시작. 극히 열악. 그렇죠? 옛날에 이런 데 골목 지나가다 보면요. 똥개가 똥 싸고 있고요. 여기 이제 가위 같은 거 그려져가지고 뭐죠? 쉬하지 마라 뭐 남성들 보고 그렇게 되어 있는 동네 기억나시죠? 그래서 극히 열악하고요. 노후불량 건축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도하게. 말도 못하죠.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런 동네에서 하는 사업이 바로 뭐냐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그럼 여러분 외울라 하지 말고 좀 느껴봅시다. 그럼 이와 같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을 만들어서 소유자들이 진행할 수 있을까? 그럴 돈이 없을까? 그럴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저소득 주민분들이라 이 자본주의는 어쩔 수가 없어요. 돈이 있어서 사업하는 거니까. 이것도 2번 나왔었어요. 조합이라는 거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렇죠? 재개발, 재건축일 때 조합이 있는 거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없습니다. 그렇죠?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을 운영할 금전적 능력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누가 주로 시행할까? 누가? 시장, 군수 등, 그 다음에 LH 등 이런 자가 주로 시행자가 되는 것이지 조합이라는 자가 시행자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위에 왼쪽에 써놓으세요. 그렇죠? 시군 등 LH 등이 시행.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제목 위에다가 시군 등 LH 등. 제가 이 LH 등을 쓸 때 저번에 한번 수업하다 어떤 분이 선생님 자꾸 왜 칠판에다가 내 등이라고 쓰나요? 물어보는 거야. 난 질문이 뭔지 몰랐어요. 내 등이 뭐야? 봤더니 이거 얘기하는 거야. 랜드하우스, 토지주택공사. 뭐라고요? 랜드하우스야. 그게 LH야. 다 쓰기 싫어서 내가 쓰는 거야 이렇게. 내 등 아니야. 뭐라고요? LH 등. 네, 등. 그래서 시군 등 LH 등이 주로 뭐한다? 사업을 시행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기본 내용입니다. 이 사업의 정의를 알면 뒤에 내용을 봤을 때 훨씬 이해가 쉬워요. 근데 정의를 모르면 자꾸 얘기하지만 뒷내용 알 수가 없어요. 법의 기본은 뭔지 알아요? 일단 목적부터 봐야 돼요. 그리고 2조 용어. 이걸 알면 뒷내용은 혼자 읽어도 읽어져요. 근데 용어를 모르면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볼게요. 재개발 사업이 나와요. 지금도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하고
잘 구분을 못해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죠? 재개발, 재건축 어떻게 달라요? 물어보면 아유 뭐 그런 것도 몰라요. 재개발은 다시 개발이고 재건축은 다시 건축이고 말이야. 이 사람들이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상바보예요. 그러지 말고요. 아주 많이 달라요. 재개발, 재건축은요. 재개발은 뭐냐면요. 일단 기본 정의가 봐요. 아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만큼 그렇게 도로 등이 열악하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큰 도로도 있고요. 그렇죠. 지선도로도 있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보니까 정비 기반시설 도로 등이 아까처럼 극히 열악은 아니지만 그냥 열악해 보여요. 극히 열악은 아니야. 그렇죠. 최악급은 아니라는 거지. 동그라미 해봐. 재개발, 열악.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다는 얘기야. 그리고 봐봐. 노후불량 건축물이 모여 있는데 아까처럼 과도하게 밀집은 아니라 어느 정도 밀집이 돼 있어. 그래서 열악하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있다. 이런 동네에서 주거환경 개선한다면 이걸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재개발 사업은 빨간 선 가 있는 곳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업의 구역 내에서 만약에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비율,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비율이 한 60% 이상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섹터를 묶어줘서 재개발 구역을 묶어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다음 원래 이게 3분의 2 이상이었어요. 3분의 2면 66.6%거든요. 근데 60% 이상으로 좀 낮췄습니다. 얼마 전 개정됐어요. 아마 윤 정부에서 뉴스 나올 때 많이 봤을 거야, 아마 요즘에. 뉴스 안 본다고 했지. 어쨌건. 그래서 우리가 관계복귀 보려면 뉴스 좀 봐야 된다. 그래야지 무슨 말인 줄 알아. 정책을 얘기해주고 그래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니까. 정책이 만들어지면 법을 만들거든. 법으로 규제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차피 정책을 알아야 돼, 우리가. 그렇죠? 그 얘기들. 그러다 보니까 섹터를 묶어서 정비사업 하는 걸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고요. 재개발 사업 또 하나 주의할 게 뭔 줄 알아요? 재개발 사업은 봐요. 상업지역하고요. 동그라미.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 도시환경 이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거마저도 재개발로 본다는 거예요. 재개발은 무조건 뭐다? 주택만 정비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상가, 공장 같은 거에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것도 재개발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재개발 사업을 볼 때 다른 사업과 달리 특이한 조문이 보인다면 상가, 공장을 질 수도 있는 거라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워요. 알겠습니까? 뭐라고요? 재개발 사업에 유니크한 조문이 있다고 한다면 뭐라고 이해하자? 상가, 공장 같은 도시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 이런 것들을 위한 사업도 재개발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하시면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게 뭐다? 재개발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장 관심 있어하는 재건축입니다. 여러분들 재건축 나오면 흥분의 도가니탕이에요. 그렇죠? 돈 되는 사업이라고 느끼거든요. 봐요. 재건축은 일단 봐요. 이런 식으로 봐봐요. 제가 좀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도로가 아주 양호합니다. 주변에 아주 주작대로. 됐죠? 그리고 당이 그리면 뭐가 보여요? 공동주택. 뭐가 보여요? 공동주택. 또 어떤 분들은 아파트가 보입니다. 아파트가 공동주택이에요. 이따가 제가 건축법 얘기할 때 또 주택의 종류도 얘기해 줄 거예요. 그렇죠? 일단 아파트가 대표적인 공동주택입니다. 일단 주택으로 쓰이는 게 5계층 이상 되어지는 걸 우리가 아파트라고 하거든요. 공동주택 중에서도. 그러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점은 뭐냐면 공동주택은 구분 소유권이 인정돼요. 이렇게. 호마다의 뭐다? 구분 소유권. 그리고 그 대지를 이들이 공유해요. 그렇죠? 대지를 공유합니다. 이걸 우리 뭐라 하냐? 분리처분할 수 없다 해서 대지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대지권이란 부분은 마음대로 전유 부분과 분리처분할 수 없는 수반성에 인정되어집니다. 이걸 일단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공동주택이니까. 그럼 뭔지 알겠죠? 한 층이 있어요. 한 동이 있어요. 100세대가 있어요. 대지가 100이에요. 한 평씩 가지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동일한 평수라고 한다면. 물론 일반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 얘기. 그럼 봐요. 그럼 이런 공동주택에 노후 불량이 되어지면서 이 도로 등이 이러한 주택의 단지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로 등의 정비 기반시설은 뭐예요? 동그라미. 양호하고. 양호.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하다.
근데 노후불량한 뭐가?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다. 노후불량한 공동주택. 여기는 단독주택 단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공동주택 단지를 부시고 다시 짓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은 재개발보다 좀 더 협소하죠. 공동주택 단지니까. 우리 가장 많이 하는 거, 아까 얘기했던 거. 둔촌주공 5단지하고, 둔촌주공하고, 요즘에 남아있는 거 중에서는 잠실주공 5단지. 그리고 음마아파트. 이게 아마 음마 같기도 하고 잠실주공 5단지 같기도 하고 어쨌든 두 가지가 요즘에 쌍두마차예요. 재건축에. 그렇죠 여러분. 잠실주공도 한 4,000세대 되죠 지금. 음마가 3,000 좀 넘고 두 개가 다지면은 8,000, 7,000이에요. 더해서 15,000. 엄청나죠. 그러니까 둔촌주공이 제일 큰 거야. 단일 단지가 많이 쳐졌으니까 그게. 저도 지어놓은 게 엄청난 거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 요즘에 핫한 동네가 이제 잠실주공 5단지하고 음마아파트인데 이런 공동주택 단지를 부시고 그렇죠? 다시 짓는 거. 이게 재건축이에요. 그러다 보니 뭐가 되는 거야? 10억짜리가 부시면은 뭐다 20억 되는 거 아니겠냐고. 20억 부시면 40억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환장을 하는 거지. 멀쩡한 집 부시고. 그렇죠? 우리도 부십시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지나가다 보면 다 부셔. 이거 안 돼. 집값만 올라. 투기 문제 생기고. 야, 안 되겠다. 재건축은 다른 사업과 달리 안전진단 좀 받자. 재건축 안전진단. 정 가운데 보일 거예요. 39 정 가운데. 재건축 안전진단. 관리처분계획 나올 때. 보입니까? everybody. 재건축 안전진단. 시작. 재건축은요, 공동주택 단지가 노후불량했을 때 부시고, 만약에 5층을 부신 다음에 나중에 뭐 30층을 진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분양이 생기는 거예요. 조합원 주고 나서. 그 돈을 가지고 건설비를 따지면 솔직히 더 벌 수도 있어요. 올라가는 거 따지지 않아도. 이해가셨죠? 옛날엔 정말 블루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완전히 뭐 돈 넣고 돈 먹는 사업이었죠. 그렇죠? 요즘처럼 좀 안 좋아지는 건 옛날의 격세지감 느껴지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안전진단 거쳐야만 되는 건 재건축이에요. 나머지 사업은 안전진단 거치란 말은 없어요. 알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건축이면 토지 등 소유자, 뭐라고요? 토지 등 소유자의 정의가 어떻게 될 거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9 정 가운데 밑에 토지 등 소유자가 보일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 제목 보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재건축은요. 공동주택 단지라서 봐봐.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분리 처분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 공동주택이 뭐라고 나오고 소유자가 건축물 및 뭐라고 나와? 앞엔 부속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토지와 뭐하죠? 건물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지 둘 중에 하나만 있다면 재건축은 소유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건축은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시작.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만약에 토지만 소유한 자를 재건축의 소유자로, 토지 등 소유자로 보겠다? 안 됩니다. 이해가셨죠? 토지와 건물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만 재건축일 땐 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가 돼야 나중에 조합을 만들면 조합원이 돼요. 토지 등 소유자가 안 되면 나중에 조합원이 안 됩니다. 그럼 새 집 얻을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 소유자의 지위를 인정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 얘기들. 그리고 또 하나. 봐요. 종전에 노후불량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렇게 새 집을 받잖아요. 그러면 종전에 노후불량 건축물을 부신 다음에 새로 지어진 건물을 받는 거라서 종전께 1억 원으로 평가됐다. 비례율이 100%면 1억 원 주면 되는데 2억 원 분양 신청했다. 1억 원의 분담금을 내라. 이렇게 계획을 만들어요. 그렇죠? 이렇게 가격을 정리하는 계획을 우린 뭐라 부르냐면 이걸 관리처분 계획이라 불러요. 에버바리 관리처분계획. 상식적으로 얘기해 주면요. 사업 후에 토지를 공급하면 환지계획이라고 하고 사업 후에 건축물을 공급한다면 이거를 관리처분계획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사업 전과 사업 후에 가격을 정리하는 계획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를 뭐라 한다?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사업의 시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사업 후에 토지를 주는 방식은 뭐다? 환지 방식인 거고 쓰지 마.
사업 후에 뭐다? 건물을 주는 방식이라면 관리처분계획 방식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재건축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재건축 초과 이익을 나중에 사업 끝나면 환수를 당합니다.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초과 이익 뭔지 알죠? 내가 노력한 거와 관계없이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이익을 일정 비율로 납부해 줘야 돼요. 나중에 수억 원대입니다. 많이 오른 경우는 뭐 10억 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렇죠? 엄청나죠. 그죠? 그러다 보니 그 재건축 초과 이익을 환수 당하는데 돈을 내려면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리 처분하는 건물의 종류가 39 정 가운데 관리 처분하는 건물의 종류가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만이 아니라 오피스텔. 이거 한번 나와야 돼요. 오피스텔로도 공급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재건축이야. 그렇죠? 왼쪽에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을 보면 관리처분 계획이 오피스텔이 안 보일 거예요. 그렇죠? 왼쪽 끝에 주거환경 개선사 뭐라고 나와요? 주택, 부대, 복리라고 나오죠. 거기에 오피스텔 집어넣으면 틀려요. 오피스텔 어디 있는 거야? 재건축에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됐죠? 그 점 혼동하시면 안 돼. 그리고 그 오피스텔은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야. 써있죠, 가운데. 준주거,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고요. 30% 이내를 얘기합니다. 그러고요. 준주거,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고 30% 이내로만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분의 특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단어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 오피스텔, 재건축 매도 청구. 이건 다 재건축의 내용인 거예요. 나머지 사업이 아닌 거거든요. 이걸 먼저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뭐다? 사업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뭐가 돼 그러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없겠지만 재개발 재건축은 뭐다? 다 조합을 만들어 시행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 되어지겠죠.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런 내용들. 이걸 이해하시면서 이제 그림책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 정리해 볼게요. 봐봐요. 한 번 더.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일단 뭐라 했어요? 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돼 있다.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한다. 시작.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누가 시행한다? 시군 등 LH 등 보통 공공의 주체가 시행하는 거고 조합의 시행은 말도 안 된다. 그것도 정답이 2번이나 나왔어.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을 모두 고르시오. 답이 재개발 재건축이야. 그렇죠? 완전 기본이지. 그리고 요건 말씀 안 드렸지만 단독주택하고 다세대가 밀집한 곳에서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 개량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봅니다. 그럼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의는 2가지로 볼 수 있어요. 대부분 1번을 많이 얘기하는데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인데 옛날에는 주거환경 개선만 있던 게 아니라 주거환경 관리사업도 원래 있었어요. 그게 2번의 정의였는데 법 개정으로 통폐합되면서 둘 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 개량하는 사업도 뭐로 봐주겠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봐주는 부분이고요. 재개발은 뭐예요?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다, 노불량 건축물 밀집돼 있다. 그래서 주거환경을 뭐하죠? 개선한다거나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 등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것도 재개발로 봐주겠다. 재건축에 대한 부분 뭐죠?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다, 노불량한 공동주택이 밀집돼 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쌩 그러면요, 단독주택이 밀집한 곳에 재건축은 아예 안 되는 건가요? 꼭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에? 궁금증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할 수 있어요. 그럼 뭘로 할까요? 빈집, 소규모 주택 정리에 관한 법률. 다른 법이에요. 다른 법의 소규모 재건축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다른 법입니다. 우리 법의 재건축은 그냥 공동주택 단지, 정비기반시설 양호한 노불량한 공동주택 단지를 부시고 크게 지어 공급하는 게 우리 정비법의 재건축이에요. 알겠습니까? 다른 법의 의미와 혼동하지 말라고 이 연사 목록화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특례, 준주거, 상업지역.
30% 이하. 옛날에 중개사에 뭐라고 나왔냐면 오피스텔 특례를 준주거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일부 나왔어요. 아니 준주거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이면 그 오피스텔을 어떻게 소화하려고 그래? 그렇죠? 우리 오피스텔은요 준주거 상업지역의 역세권일 때 있죠. 그런 동네에 설치가 돼야 소화가 되어져요. 비싼 돈 주고 왜 그런 데 살까요? 젊은이들이. 좋잖아. 술 먹기 좋고 헌팅하기 좋고. 그래서 얼마나 좋니? 놀기 좋고. 나중에 망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들 보시면 되고요. 아 나도 옛날에 좋았었는데. 어쨌든 그러면 시행 방법 좀 봐보세요. 시행 방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 봐요. 일단 관리 처분 계획가 뭐라 했어? 사업 후에 나중에 부시고 사업 후에 건축물로 공급하는 방법이 관리처분 계획이에요. 됐죠?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의 방법은 모든 사업에서 다 가능한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런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관리처분은 주택 부대복리설로 관리처분하고 오피스텔은 여기 있는 거죠. 주택 부대복리의 오피스텔. 근데 재밌는 거 봐. 재개발은 뭐라고 나와? 건축물. 재개발은 건축물로 관리처분 되지. 왜 그럴까? 재개발은 주택만 짓는 게 아니잖아. 상가, 공장일 수도 있거든. 그래서 재개발은 건축물로 관리처분을 해. 됐죠? 꼭 주택으로 한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야. Understand? 됐죠? 그거 이해하시고. 그리고 봐봐. 재건축은 오로지 관리처분 계획에 의해서만 해. 뭐라고요? 재건축은 오로지 관리처분 계획에 의해서만. 왜 그럴까? 재건축인데 환지로 한다면 사업 후에 기존의 공동주택을 부시고 5층을 30층을 짓는데 재건축을 나중에 환지로 준다면 몇 평을 줄 거야? 1평 줄래? 2평 줄래?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재건축은 환지 방식은 말이 안 되는 거야. 환지 알지? 사업 후에 땅 주는 거. 근데 재개발은 뭐일 수 있겠니? 재개발은 환지일 수도 있어. 왜? 사업 전에 부지에 기존 주택이 많지 않을 수도 있거든. 이해 가십니까? 재개발은 관리처분 계획으로 할 수도 있고 환지로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봐봐. all. 다 돼. 다 돼. 스스로 계량도 되고 수용 방식도 되고 환지 방식도 되고 관리처분 계획도 되고 심지어 짬뽕도 돼. 혼용 방식으로 시행 가능한 유일한 사업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야. 나중에 자세한 시행 방식에 뭐 스스로 계량 방식, 수용 방식, 환지 방식, 관리 처분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기본 강의할 때 얘기할 거야. 지금은 종류만 기억해 그냥. 셀프, 스스로 계량. 일 크게 안 벌리는 거겠지. 수용 방식, 강제로 뺏어 하는 거. 환지, 그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 혼용 다 됩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재개발 사업은 관리 처분과 환지하는 방식을 혼용할 수도 있다? 안 됩니다. 이 박스 하나만 외워도 웬만한 문제는 다 풀어요. 제가 참 정성껏 만든 박스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서 라인 구분해 놓으시면 웬만큼은 구분됩니다. 4개 중에 우리 정법은요. 2개 건지면 잘한 거야.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3개 건진 양반들은 전생에 나를 구한 거야. 그만큼 어려운 법이야. 대부분은 1~2개 맞히고 땡이야 이거는. 그렇죠? 어려운 법입니다. 그렇죠? 뭐 저랑 함께 하시면 3개 맞추겠지만 그리고 재건축 안전진단 오피스텔 소유자 정의 좀 봐봅시다. 재건축은 뭐라 했어요? 공동주택 단지라 토지와 건물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또 어떤 분은 요 밑을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밑이 below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and예요. and. 법률 용어로 and라고 봅니다. 밑의 의미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오해할게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토지나 건물만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소유자 지위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좀 물어봐요. 재건축은 천재지변이 아니고는 수용이 될까요? 재건축은 솔직히 공익사업이라 말하기도 조금 부끄러워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재건축은 그래서 수용이 안 돼요. 그럼 수용이 안 될 때 나오는 대체제가 뭔지 알아요? 강제로 뺏어다가 사업을 못해. 이거에 대한 대체제가 알박을까 봐 매도 청구라는 걸 도입을 해요. 매도 청구. 알박기 방지예요. 10억도 안 가는 집을 20억 달래, 종전 거를. 말도 안 되는 거죠. 알박고 안 파는 거야. 그럼 사업성이
악화되겠죠. 원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용이 안 될 때 대체제라고 떠오르면 매도 청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수용이 안 될 때 뭐다? 보통 대체제, 알박계 방지로 언급되는 조문이 주로 매도 청구의 조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알바가 놓고 안 파는 놈한테 야마 팔고 나가 라고 청구하는 걸 매도 청구라고 합니다. 나중에 국토계획법 배울 때 매수 청구도 있는데 그건 반대말이에요. 뭐라고요? 매수 청구는 소유자 보호책이고요. 매도 청구는 알박은 소유자를 혼내려고 하는 거예요. 반대말이야. 이해 가셨죠? 그 얘기. 참 보면은 단어가 왜 이렇게 많은지 단어만 공부하다가 한 해가 다 지나갑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하지만 봐봐요. 나머지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 사업이 있어요. 그럼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 사업에 소유자는 누구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럼 봐요.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은 잘 봐. 토지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다 인정합니다.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다 인정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아직 초기라 아마 민법을 아직 안 배웠을 것 같은데 지상권자의 의미는 뭐냐면요. 봐요. 만약에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에다가 을이란 자가 건축물을 지어서 소유하고 싶어요. 수목을 소유하고 싶어요. 그럼 타인 토지를 이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타인 토지를 이용하기 위한 설정한 용익물권을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일 때 갑의 자기 소유 토지도 아닌데 그 위에다가 무허가로 마음대로 미등기로 지어놓고 나는 지상권자예요 하고 자빠져 있는 거지 이제. 그러면 가만히 봐도 이상하다. 그럼 이 지상권자를 인정한다면 굉장히 투기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쟤를 인정해서 나중에 주택을 준단 말인가? 아니, 주택을 주진 않아요. 이해갑니까? 주택은 안 줘요. 그럼 왜 지상권자를 인정하는 겁니까? 따라해보세요. 지랄하니까. 시작. 지랄하니까. 그렇죠? 알지 하니까. 방법이 없어요. 야, 너 임마 사용권 인정해 줄게. 써. 편하게 써. 즐겨. 썼어. 그럼 주택은 안 줘. 그냥 써. 사업이 20-30년 걸려. 그동안의 지상권의 최단기간 정도는 충분히 아니면 어느 정도 쓸 수 있으니까 사용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의 토지 등 소유자 지위를 인정한다는 것이지 나중에 주택을 진 다음에 너한테 주택을 줄게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지상권 의미 아시겠죠? 그래서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토지 등 소유자의 정의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재건축은 뭐다?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인정되는 겁니다. 이거 먼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뒤에 내용들이 이해가 되고요. 한번 나왔던 게 이러고 나왔다? 재개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재개발,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임차권자로 한다. 임차권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해하지 말고 이게 소유자 정의가 되어지고 사업의 종류 세 가지. 한 번 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작.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3대 정비 사업이 있다. 그리고 그 내용과 함께 이제 연결되어지면서 앞에 이제 보시면 사업을 진행하는 계획 단계 하고 뭐하죠? 시행자가 사업 시행 인가 받는 단계, 그 다음에 관리 처분 단계 이렇게 3단계로 분리해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쉬었다가 관련 내용 연결하면서 한번 설명 더 드릴게요.